네, 오늘 중국 시장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과연 왜 그렇게 많이 뜨거웠는지, 또 그리고 뜨거운 시장이 과연 추세가 될 수 있는지 리뷰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김경환 위원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 시장 정말 홍콩 지수 특히 그중에서 특히나 홍콩 테크 오늘 지수가 거의 장중에 8% 넘게 오르던데 네. 이게 뭔가 구조적인 이슈가 변한 건지 아니면 수급적인 이벤트로 단발성 이벤트인지 아마 시장에서 뭐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위원님께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홍콩이 극단적인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건 뭐 이러나 저러나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저희가 4분기에 계속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앞서서 이제 그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후장 들어서 이제 저희가 중국 금융시장에서 본 게 홍콩 쪽에서 이제 일부 IB들이 일부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방역 당국 질본 같은데 출신 전 학자를 모셔다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뭐 그냥 예상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팀이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접종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뭐 어쨌건 접종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되니까 백신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고 지방 정부가 일부 이제 백신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문고리 6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상무위원 중에서 왕우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사 같은 사람인데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리오프닝 팀장으로서 이제 주도해서 할 거고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 이제 완화한 정책들 계속 신규로 쏟아질 거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확신에 차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외국인들 중심으로 돌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부각이 된 것 같고 아마 내일 있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정례 브리핑은 뭐 정례로 하는 거긴 한데 내일 3시에 이제 조금 언론에 좀 강하게 중국이 알린 걸 보면 그리고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만 리커창 총리가 이제 독일 슐츠 총리를 만나서 이제 그 회담을 했는데 강조한 내용이 우리는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나 수출 무역 쪽이랑 백신 같은 쪽의 협력 분야를 강화하길 원한다. 백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 바이온테크인가요? 바이온텍 쪽 그 기업 인사하고 해서 12개 이제 독일 기업들 중국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죠. 네. 대부분 이제 다 달고 갔기 때문에 독일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돈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미국에 좀 보여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리커창 총리가 직접 백신 협력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개장 전에도 어쨌건 지금 바이온텍이나 파이자 이런 애들 주가가 지금 좀 오르는 이유는 백신에 대한 입장이 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유독 동시간대 오늘 금요일 밤에 시진핑하고 리커창 총리가 좀 개방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북한 러시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개방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하면서 제 생각에는 내일에 나오는 뭐 3시에 있는 그 얘네들 방역 당국 얘기는 뭐 아주 기대를 너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베팅은 계속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 저희 생각에 연말까지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하고 그 격리 관련해서 홍콩에 좀 준하는 그 방역 지침이 얘네가 뭐 큰 변화도 없어 보이는데 9차까지 나와 있는데 10차 발표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10차 지침 나오면서 홍콩에 비슷하게 이제 격리 관련된 완화 조치는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전망 내용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 보여드리지 않고 구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방역 완화라는 거 없이 중국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올해 저희가 사실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힘들었던 거 특히 많이 실망감을 드리고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건 결국에 뭐 부양책을 쓴들 경기 지표를 얘기를 한들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상단을 잡고 있는데 방역하고 그게 부동산이었었는데요. 이제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망을 쓰면서 그 치명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리하게 평균 2% 그리고 중국이 제일 예의주시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는 1% 밑으로 지금 떨어져서 0.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치명률이 낮아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이제 명분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중국이 분명히 경제나 고용이나 어떤 세수 쪽에 충격을 감내하고라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 중에 올해까지의 이제 이유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체제에 문제가 되는 것들 혹은 또 통제의 욕심 이런 것들일 텐데 득실이 저는 이제 거의 같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명률 문제 때문이라도 보면 조금씩 그 가능성 확률적으로는
완화할 확률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다만 이걸 너무 급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전망 내용에는 1단계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지금처럼 격리 지침이 변화, 네. 백신에 대한 선택, 그리고 지금 3개월째 멈춰 있는 접종의 시작. 그래서 내년 이제 전인대가 있는 3월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어떤 도시간 이동 완화나 일부 이제 홍콩과 가까운 광동성이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를 좀 일부 시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내년 4분기까지는 거의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단계적인 완화 가능성을 좀 예측을 드렸고요. 예. 뭐 그렇게 가는 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제 최근에 네.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폭스콘 사태도 있고 네, 예, 뭐 상하이 뭐 디즈니게 또 네 봉쇄한 거. 예, 봉쇄한 것도 있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리오프닝이 바로 나오니까 네. 야 이거 어디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나 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 것. 물론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한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폭스콘 사태는 뭐 내막은 잘 모르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수뇌부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받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랑 예, 그 10만 명, 20만 명씩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제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싶고 최근에 제조업에 좀 집착하는 입장에서 예. 사실 방역에 대한 거부감으로 뛰쳐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미 공포가 극대화돼서 이미 거기서 걸릴까봐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드 코로나를 중국이 제대로 하려면 사실 심리 치료를 해야 돼요. 3년 동안 공포가 공포를 키우고 예, 그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이나 예. 거기서 뭔가 민폐를 끼칠 거라는 두려움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사실 상징성이 있는 생산시설이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립업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이 나빠진 건 당연한 거고요. 상징성 있는 쪽에서의 이런 그 소요 사태는 상당히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좀 각인시켜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그분 이제 어떤 개인이나 주석의 뭔가 고집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죠. 그건 뭐 예.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확률적으로는 저희가 3달 전에 봤던 거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스콘 같은 이슈들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에 좀 와 있는 예.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저희가 이제 전망을 또 이제 발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 핵심 뭐 주제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중국을 네. 바라봤을 때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이 워낙 중국 관련 위험이 많고 음. 최근에 저희가 뭐 방송 나와도 제가 욕을 많이 먹지만 이제 욕 먹는 것 중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시고 예, 어떻게 보면 99%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예,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위험에 대해서 일단 재평가를 일부 할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조금 전망을 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현재 3대 위험이라고 한다면 3대 위험이요? 네, 3대 예. 위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방점을 찍은 게 체제 관련 위험. 네, 체제든 정치든 뭐 모택동이 탄생한 것처럼 보이고 사실 체제에 대한 위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 규제로 시작해서 부동산 규제, 방역으로 인한 서비스 충격으로 이어지는 네. 산업을 한쪽은 완전히 죽이고 한쪽은 계속 신재생이나 테크 쪽은 키우려고 하는 예. 극단적인 산업 정책의 전환 위험, 그러니까 산업 전환에 대한 위험들, 그게 홍콩 증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환적으로 분명히 회복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지표로 회복될 걸로 봤는데 회복하지 못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장기화되는 위험. 그래서 결국에 그 방역이 순환적으로 회복될 거로 봤으나 3년째 지금 거의 고착화돼서 예. 이제 구조적 위험으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장에 대한 중국에 대한 비관론은 뭐 엄청난 것 같고 뭐 주가라는 걸 봐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해결될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볼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회복을 조금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네. 자료를 좀 띄워놨는데 예, 예. 네. 그 일단 체제 위험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기 체제 때문에 위험, 네. 그러니까 체제 관련해서 이번에 3년임을 하면서 네. 이제 완전히 독주 체제가 구축이 됐고 또 후진타오 영상이나 저희가 이번에 상무위원들이 본인 예. 측근으로 구성을 하면서 예. 사실상의 비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어. 제가 뭐 중국 오래 산 입장에서 사실 중국에서 유학하고 후진타오 시절에 저희가 많은 수혜를 받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던 이제 중국은 뭐 끝났다, 달라졌다. 뭐 북한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으며 예. 항상 이제 걱정하시는 게 개인의 권력화로 인해서 이게 이제 기존의 개혁 개방의 성과가 없어지고 시장 경제 관련된
어떤 성과들이 없어지는 걸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도 일부 동의하고 이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평가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상무위원들이 그런 멤버들이 구축이 되고 후진타워가 쫓겨나고 3년임을 한 게 변화에 이제 더 가속화되는 시작이고 반영되지 않은 거냐에 대해서는 네. 저는 조금 선반영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페이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 그 19기 지도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했던 지도부에서 이미 상무위원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본인 1인이 다 어떤 그 견제 없이 이미 많은 것들을 결정을 했었었고 본인이 고집대로 끌고 왔던 5년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커창 총리가 연임이 되고 그 공청단이라고 하는 다른 계파들이 있었어도 사실상 그건 뭐 허수아비에 가깝고 결국에는 이미 본인이 구축한 체제대로 이 리더십은 구축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 그림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중국의 중장기 대출 추이인데 지난 5년 동안 5년째 떨어지는 건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방역에 피해를 받은 산업들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제조업의 제조업.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올라오는 그림을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중국 커버하면서 이렇게까지 산업 간의 차이가 대출 수요에서 이렇게 벌어진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산업은 사실상 기존에 규제받았던 산업의 경우는 돈을 빌리라고 해도 빌리지 않는 상태거나 규제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태고 부동산은 죄송합니다. 제조업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오랫동안의 이 정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이미 본인 맘대로 본인 신념대로 좋게 평가하면 예. 끌고 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5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서 반영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보여드리면 이미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중국의 체제적인 위험들, 또 경제산업 구조전환 관련된 극단적인 산업 정책의 리스크들, 또 순환적으로 경기 침체 요인들은 기가 막히게 자산 시장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보시는 4페이지 왼쪽의 그림인데요. 장기 금리가 지금 2.7%로 역대 최저까지 빠지고 중장기 대출이 급락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거꾸로 그려놨는데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예.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침체를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트로 부분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 모든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게 홍콩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제 자료 5페이지에 홍콩이 최근에 이제 저희 예측하는 하단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이유 중에 기본적으로는 홍콩이 EPS의 90%는 본토에서 돈을 벌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좌우하는 거는 글로벌 유동성이나 연준을 바라보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긴축을 하고 그렇죠. 중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 침체가 이뤄질 때는 2배 이상 이제 더 어려워지는 구조고 반대로 미국이 완화를 하고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더 좋아지는 구조인데요. 그 3대 위험을 집중적으로 지금 반영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시는 5페이지 왼쪽에 최근에 중국의 그 홍콩의 공매도 비중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의 30%까지 쇼패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역대 한 10% 정도인데 거래 대금이 준 것도 있지만 30%까지 이렇게 베팅을 했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이 40%씩 차지하는 시장이고 금융 플랫폼 경기 소비가 많은 시장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낙담 혹은 부정적인 시각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저 공매도가 너무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쇼커버링이 또 일어나면 또 주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됐건 지금 같은 예. 리오프닝 같은 게 기대치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예.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수급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홍콩을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중국의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를 거의 다 지금 반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6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제가 뭐 시간이 좀 쫓겨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복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이제 왼쪽에 중국의 국채 금리가 2.7%까지 빠졌고 명목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최악을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오른쪽 상단에 이제 주가 수익률을 전년비 YOY로 제가 그렸고 국채 금리를 여전히 그려놨는데 이미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3% 정도 성장률을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도 있고 금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체제의 불안이나 중국 내부적으로 소비 쪽은 저축률이 올라가면서 소비할 생각이 없고 또 투자하는 쪽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이 주가라든지 금리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로 저희가 내년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네. 체제 관련 위험에 대한 제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중국이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로 상무위원들의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이 독주 체제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20차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에 대한 얘기를 좀 보니까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여기 얘기해 주셨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어찌됐건 간에 구조 조정하고 질적 성장만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번 5년의 내용에는 양적 성장에 대한 보장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을 아예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시장이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2035년까지 필요한 성장률이 대략 4.7%라는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참고로 중국 성장률이 3%까지 떨어졌고 내년에 이제 정상적으로 방역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면 기본적으로 눈높이는 여전히 4.7% 정도 하한선에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공산당에 대한 공포나 1인자에 대한 공포나 또 저희가 순환적으로 올해 늘어지고 있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을 보면 예. 끝도 없이 이제 회복을 못할 걸로 보시지만 주가나 금리라는 게 이미 선반영을 좀 이미 그러니까 경기만을 제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저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성장을 추구하는 게 3%가 아니라 4.7% 정도로 돌아간다면 예. 일단은 체제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성장을 좀 일부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단적으로 부동산이나 서비스업을 좀 위축시켜 놓고 반대로 제조업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소수 제조업 쪽에 육성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일부 테크 같은 산업 쪽으로만 돈이 가고 나머지 쪽은 다 관망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 부동산에 대한 노이즈는 꾸준히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최근에 PF 사태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지난 한 3년 동안 했던 규제 이 어떤 후행적으로 오는 노이즈들이 꽤 많을 거지만 실제 경기나 부동산의 그 어떤 상황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일단 바닥 확인 정도는 하고 할 거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로 가고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서비스 쪽 분야가 거의 70% 고용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그 기존에 이제 좀 육성했던 산업들에 대해서는 퀄리티 관리에 좀 들어가고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일부 산업에 대한 과열은 좀 진정을 시키고 반대로 부동산이나 서비스업 같은 피해 산업들의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좀 단근형 정책들로 좀 간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시장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한 거네요. 정책 면에서도 방역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개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오늘의 반등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곡점일 수 있다고 보시는 관점이신 거죠? 저는 뭐 아마 당분간 계속 그 변동성 유지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하단을 좀 계속 높여주면 좋겠지만 워낙 지금 공매도 포지션도 많이 잡혀 있고 유로존 쪽에 악재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국 긴축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홍콩의 경우는 저희가 4분기에는 뭐 보유 관점에서 그냥 중립 의견을 갖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워낙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런 날이 있다가 또 방역 관련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또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이 방역 1단계 정도 완화로 저희가 보시면서 조금 뭐 이미 인내력을 갖고 보시고 계시지만 네. 차후에 이제 중국 쪽이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본다면 최악은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갖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방역이 풀리고 부동산이 좋아져야 그렇죠. 중국 경기가 지금 눈에 보이고 심지어 성장률도 발표를 늦추고 이러는 상황에서 실망감이 여간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다만 홍콩의 경우는 지금 그 홍콩에서 상당히 그 많은 악재로 작용했었던 게 결국에 산업 정책의 불균형이었었는데 산업 정책을 좀 거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플랫폼이나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한다라거나 그런 거라는 측면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산업단의 극단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좋아 보이는 유일한 산업들은 그나마 신재생 쪽이거나 뭐 전기차거나 국방 산업이거나 안보 산업 이런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만 예. 의외로 그런 산업들은 역으로 똑같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소위 말해 쩔어 있는 지금 부동산이나 서비스 이런 경우는 이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악재를 반영을 좀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조금씩 건드려주는 부분들이 이제 하단을 좀 높이면서 회복할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위원님 나오실 때마다 거의 공식 주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만약 투자자들이 타이밍적으로 진입할 만하다,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본다면 섹터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섹터는 사실 저희 연간 전망에서 워낙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망에 크게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었는데 저희 생각에 기본적으로 조금 모두 다 지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쪽이 소비라든지 부동산 이런 서비스 쪽 분야가 될 텐데 네. 일부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중국의 소비주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매집해 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뭐 홍콩만을 보신다면 4분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톤다운을 했습니다만 1분기 전에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다면 1분기에 확대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소비주나 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를 보시는 쪽의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본토는 뭐 저희는 지금 4분기부터 이미 비중 확대 이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4분기 변동성 축소를 좀 보시면서 너무 이제 뭐 모두 다 똑같이 비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관론이 오늘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조금씩 호재들로 반영에 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연임이 되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시진핑의 그 칼을 더 자유롭게 휘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예. 이미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기본적으로 누굴 세운들 음. 이미 제가 내부적인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자료에 담겨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셋업은 완료가 됐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냥 더 슬림화되고 음. 그냥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대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렇게 눈에 가시는 사람들 치웠을 수는 있으나 이제 말하자면 좀 더 자기 입장에서 효율화된 시스템을 한 거고 이미 고집이 반영된 극단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장을 할 수는 없는데 예. 밸런스는 맞출 가능성이 맞출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를 좀 있다. 드리는 거고 예. 아까 내수 부양이나 이런 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그 공급이나 구조 조정에 포커싱이 됐던 것들이 오늘도 그 류호 부총리 얘기 앞에서 하셨지만 본인이 그 공급 구조 조정에 설계한 사람이에요. 5년 전에 설계한 사람이 오늘 기고문을 내서 수요랑 접목하겠다 막 유기적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네네.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부진하니까 내수를 좀 부양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제가 돌아다녀 보면 99%가 나쁘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보면 낮은 기대감 속에서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재평가할 가능성은 있고요. 아마 빠르진 않을 겁니다. 중국이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예. 인심을 얻는 데 있어서는 꽤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본토 증시가 먼저 4분기에 좀 안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 1분기나 2분기가 지나야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는 그 시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비관론 속에서 뭐 저야 올해 낙관을 좀 펼쳤다가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드리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중국이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그 자산 시장 관점에서 주가를 예측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꼭 주가가 아니더라 국내에도 오늘 보시면 리오프닝에 리자만 나와도 국내 화장품 주가들이 폭등을 하듯이 그만큼 중국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이나 순환적인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고 분명히 순환적으로 좋아지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 제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예.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한 낙관 정도로 보시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뭐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시켰는데 오늘 하루긴 하지만 그래도 급등하기 기분은 좋더라고요. 뭐 저는 뭐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커버리지가 어떤 걸 제가 어떤 국가를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예. 상당히 뭐 투자자들이 제일 힘드시지만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고민을 안겼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어떤 희망 고문을 좀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중국의 지표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내러티브가 오히려 더 편했고 확실히 뭐 그런 직영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표로 일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위안화도 저는 조금 과도하게 달러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중국의 위험도 기타 국가들 대비해서는 시스템적인 위험도 조금 과대평가돼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북한과 러시아는 아니야 시장 개방이 뭐 지금 우리가 미국의 주포로 보고 있는 이런 애플이나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 정도의 매출을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 경제를 유지한다는 게 한 6개월 정도 안에 검증이 좀 돼가면서 심리들도 조금씩은 의심은 많으시겠지만 조금씩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표는 다 바닥이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표 그러네요. 측면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 자료에서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자료를 올려서 예. 이번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 좀 확인하시면 단계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오늘 그 김경호 의원님과 함께 중국 시황 좀 깊게 얘기 나눠봤고요. 항상 업데이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중국 시장 리뷰하고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3부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